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지 올해로 꼭 40년이 됐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5.18 진실규명을 위한 진상조사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하는 등 광주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코로나19라는 악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KBC 광주방송이 5.18 40주년을 맞아서 5.18의 의미와 과제를 짚어보고 코로나 이후 광주가 나가야 할 방향과 미래의 모습을 이용섭 광주광역시장과 함께 그려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5.18 40주년 특집 대담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에게 듣는다 시작하겠습니다. (5.18) 40주년 특집 대담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에게 듣는다. 이용섭 광주시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님 먼저 시청자분들, 시민들께 인사 말씀부터 해주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장 이용섭입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자주 뵙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5.18 얘기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5.18 광주민주화운동 이제 올해로 꼭 40주년이 됐지 않습니까? 5.18 40주년의 의미 그리고 광주시에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준비도 하셨을 텐데 방향은 어떻게 잡고 계신가요? 세월이 참 빠르죠. 벌써 40주년이니까. 이 1980년 5.18 민주화 운동은 6.25 이후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가슴 아픈 사건이기는 합니다만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는데 결정적인 계기와 전환점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5.18의 진실은 보수 정권에 의해서 오랫동안 탄압되어 왔고 그 진실은 애곡되고 비판받고 그런 이제 상황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시는 이번에 5.18 기념 행사를 광주 5.18의 정신을 있는 그대로 올바르게 국내에 알리는 데 초점을 두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광주의 5.18을 세계의 5.18, 과거의 5.18에서 미래의 5.18로 그리고 울분과 분노의 5.18에서 축제와 승리와 통합의 5.18로 승화시키는 데 그 행사를 주로 초점을 맞춰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이제 그만큼 뜻깊은 올 한 해인데 이제 뭐 세계로 그리고 미래로 그다음에 통합 이런 그 명제를 갖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그만큼 이제 굉장히 다양한 행사도 준비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앞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많이 축소되고 취소도 되기도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되나요? 네. 그래서 야심차게 40주년 행사를 제가 이제 취임하자마자 준비를 해왔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많은 행사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전에 개최되는 5월 17일 추모제, 당일날 이제 대통령 참석하여서 식을 거행하는 기념식, 그리고 5월 27일 부활제, 네. 이 세 행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취소되거나 연기됐습니다. 이 3대 행사도 코로나19 사태 그 거리두기에 맞추어서 최소한의 인원만 참여해서 간소하게 치룰 그런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5.18 행사를 세계인이 함께하는 5.18로 준비하면서 매년 가을에 개최했던 세계 인권도시 포럼, 이게 금년에 10번째거든요. 네네. 유엔과 같이 주관해서 세계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걸 다시 가을로 연기를 했고 세계 인권상 그리고 아시아 포럼도 다 이제 가을로 연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뜻깊은 이제 40주년 행사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무기력하게 저희가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SNS나 동영상, 이제 획기적인 인터넷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세계인가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을 통해서 세대를 뛰어넘고 국가 간 경계를 뛰어넘어서 5.18의 취지와 의미 그리고 역사적인 그런 상황 등을 제대로 시민들에게 그리고 세계인들에게 알리는 그런 계기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프라인 행사들은 많이 이제 축소도 되고 취소도 됐습니다만은 오히려 온라인을 통해서 전국화라든지 세계화에 더 주력하는 그렇게 노력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한 가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6월 3일까지인가요? 집회금지 긴급 행정명령을 또 내리셨더라고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지금 이제 이 5.18을 맞이해서 일본 몰지카간 보수 단체들이 강주에 와서 5.18을 애곡하고 폄하하는 그런 이제 시위나 집회를 하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단체들이 집회를 계속하게 되면 개인당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5.18 40주년을 맞아서 축제, 승화 이런 차원에서도 좀 같이 동참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일 내일이죠. 이제 전일 빌딩이 새롭게 이제 문을 연다고 들었습니다. 전일 빌딩 이름이 이거를 245로 읽어야 되는 건지 245로 읽어야 되는지. 하여튼 이름을 이렇게 지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이름의 의미 그리고 어떻게 전일 빌딩 새로운 전일 빌딩이 운영되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그러니까 1980년 5월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목격한 산 증인이 전일 빌딩입니다. 네네. 그래서 전일 빌딩을 그런 이제 역사적 현장으로 리모델링을 하기 시작했고 4년 3개월 만에 이제 내일 문을 열게 됩니다. 이제 전일 빌딩이 전일 빌딩 245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그 1980년 5월 달에 헬기 사격이 있었는데 그 헬기 총탄 자국이 245개입니다. 전일 빌딩에 나 있는. 그리고 또 하나는 우연찮게도 금남로 245번지입니다. 주소지가. 그래서 이제 전일 빌딩 245로 이름을 붙였고요. 이곳은 이제 지하부터 10층까지 있는데 크게 13가지 장소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강주를 기억하고 만날 수 있는 곳, 그리고 현재의 강주를 서로 나누며 소통할 수 있는 곳, 세 번째는 강주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곳, 이렇게 세 파트로 크게 이제 구분이 돼 있고요. 그 내용에 가보면 이제 역사적 현장이 참 많고요. 그리고 우리들이 그때 상황에 돌아가서 체험할 수 있는 체험 공간도 있고, 그리고 강주의 먹거리, 볼거리, 그리고 들을거리, 이런 이제 강주다움을 이렇게 잘 나타낼 수 있는 관광 정보도 있고, 인공지능과 강주의 문화예술을 접목시킨 그런 이제 문화 내용도 콘텐츠도 있고,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됐습니다. 저는 이미 한 달 전에 이제 그 지하층부터 10층까지 다 봤습니다만, 여기를 한번 갔다 오시면 강주의 5.18에 대해서 외부인들이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강주의 랜드마크고 명물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옥상에 들어가면 5.18의 사적지나 그때 현장을 한눈에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강주의 어머니 무등산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좋은 강주의 명소가 하나 태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5.18을 상징하는 곳이 단지 국립 5.18 묘지뿐만이 아니라 이제 중심부에 전일 빌딩 245 이게 이제 하나의 랜드마크가 될 거로 기대가 되네요. 그리고 바로 이제 5.18 광장이 있고 아시아 문화전당이 있고 여러 가지가 컴플렉스로 어우러지면 의미가 더 커질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꼭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달이었죠. 이제 5.18 기념일 지방공휴일 지정하는 조례안이 이제 광주시의회에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그 제안을 하셨다고 했죠. 들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이제 5.18만큼 강주의 역사나 강주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친 큰 사건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서는 계속해서 5.18의 역사를 40년이나 지났지만 폄훼하고 애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저는 그날 하루만이라도 강주 시민들 모두가 5.18의 취지와 의미를 되새기고 우리 아이들과 손잡고 5.18 사적지를 돌아보면서
5.18의 뜻을 되새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은 뭐 그날 하루 쉬자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시의회에서 조례까지 지정이 됐기 때문에 금년부터 이제 지방 공휴일이 되는데 이 조례가 갖는 한계가 광주시청 그리고 시의회 산하 기관에만 적용이 됩니다. 아. 이제 이렇게 되면 그 취지가 제대로 발휘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제가 우리 광주 공동체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각종 공공기관, 단체, 기업, 학교 모두가 이날은 휴업 내지는 휴무로 해서 5.18 정신을 되새기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합니다. 같이 또 동참하자 예, 이런 동참하자는 차원이라는 내용입니다.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굉장히 올해 40주년을 맞지만 중요한 지점이 또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됐지 예, 않습니까? 예. 이제 그 참 시작 과정도 어려웠었고 그 40년이라는 시간도 흘렀었는데 예. 이 진상규명위원회에서 가장 풀어야 될 중요한 부분 어떤 거라고 보시나요? 지금 이제 40년이란 세월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우리는 많은 부분을 모릅니다. 근데 어렵게 이제 지난해 말에 5.18 진상규명위원회가 발족이 됐는데 이제 인적 조직 구성이 다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내일 아마 11일 날 전원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이제 핵심 조사 사항 있지 않습니까? 네네. 최초 발포자는 누구고 암매장, 행방불명 되신 분들 그리고 헬기 사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진상조사에 본격적으로 착수를 하게 됩니다. 이제 적극적으로 중앙 관련된 기관에서 협조를 해야 될 것이고 우리 광주시는 이제 TF를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지원도 하고 또 시민들로부터 제보도 받고 또 법령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우리 광주시가 주관이 돼서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40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진상규명 시도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이번이 이제 마지막으로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전문가들과 함께 5.18 단체와 함께 그리고 정치권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제 진상규명 연장선상에서 이제 예. 전두환 재판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이제 재판이 이건 민사 재판이긴 하지만 예, 예, 예. 2년이 이제 다 되지 않습니까? 예. 시작한 지가. 예. 그리고 그렇지만 뭐 지지부진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전두환 씨가 광주지법에 출석한 게 2번이었습니다. 예. 가장 이제 지난달 27일 날 2번째 출석을 했는데 예. 당시에 시장님께서 이제 또 메시지를 발표를 하셨어요. 자, 성명서를 그러니까요. 발표했죠. 네. 근데 지금 전두환은 사자 명의 훼손 혐의로 기소가 돼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2017년 4월 달에 전두환이 펴낸 회고록에서 고 조비오 신부께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허위다. 이렇게 이제 부정을 했거든요. 근데 2차례 광주를 방문했습니다만 그 자세는 매우 오만하고 무성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성명서를 냈던 것은 이번에 내려오면 시민들 앞에 석고대죄하고 진실을 있는 그대로 밝혀주기를 바랬습니다만 역시 전두환의 한계는 거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아무런 진실 규명이나 사죄 없이 돌아갔기 때문에 저는 사법부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주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 전두환뿐만 아니라 또 일부 보수 정치인들, 단체인들이 계속해서 5.18 민주화 운동을 애국하고 폄훼하고 비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5.18을 비방하고 애국하면 개개 사건에 대해서 형사소송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처벌할 수 있고 구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도 유럽처럼 특별법을 만들어야 된다. 독일이나 불란서 같은 데서는 그 나치가 유태인을 대학살을 했지 않습니까? 이걸 부정하면 바로 처벌할 수 있는 홀로코스트 이 부인 특별법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도 5.18 애국 처벌 특별법을 만들게 되면 이제 이러한 5.18을 비판하거나 애국하거나 하는 이제 그런 행위를 하면 이 특별법에 의해서 바로 민사상, 형사상 처벌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20대 국회에서 많은 의원들이 동참을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만 지금 5월 30일 날 20대 국회가 마감이 되고 추가 본회의 개최가 어렵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의석 수가 180석을 넘어섰기 때문에 저는 제
21대 국회 첫 번째 본회의 통과 법안이 이 특별법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도 이런 뜻을 전달을 하고 있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이 바로 1호 발의 법안으로 제출해 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5.18 그 왜곡 처벌 특별법 지난번에 저희들도 여러 번 다루긴 했는데 머지않아 그 내용이 통과됐다는 내용을 전해드리는 게 기대를 좀 그럴 해보겠고요. 날이 올 겁니다. 네. 네. 그 이제 진상조사위원회가 이제 전두환 씨에 대해서 소환조사 뭐 이런 계획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아무쪼록 이제 진실이 하루빨리 밝혀지기를 기대하겠고요. 이제 시장님께 이제 시민들이 5.18 예. 관련해서 궁금해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사실은 같이 모셔놓고 직접 들으면 좋은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밖에 나가서 목소리를 좀 담아왔습니다. 한번 시민들 얘기 듣고 말씀 나누시죠. 그러시죠. 내일 모레면 이제 5.18 40주년을 맞이하는데 그 가족들과 그 가족들은 죽도록까지 못 있겠지만 우리 강주 시민들조차도 이제 마음에서도 좀 잊혀져 가는 것 같은데 이 시점에서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제 5.18에 대한 인식 문제, 잊혀져가는 5.18 좀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어요. 세상이 빠르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강주도 강주 시민도 거기에 맞춰서 변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5.18을 우리 강주만의 5.18 그리고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5.18에서 벗어나서 이제 온 국민과 세계인들과 지지를 얻는 그런 5.18로 발전시켜 가야 되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우리가 강주 공동체가 합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선은 첫 번째는 이 역사는 올바르게 기록되고 기억될 때 가장 강한 힘을 갖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은 5.18 진상규명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주력을 해야 되고요. 네. 이미 이제 5.18이 민주인권 평화에 세계인들의 이정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홍콩 시위에서도 5.18이 인용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이제 지금 그런데도 이제 일부에서 그것도 국내에서 다른 얘기들을 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진상 규명을 통해서 제대로 이제 기록되고 기억되도록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 강주 시민들이 이제 폐쇄성이나 배타성에서 벗어나서 우리를 비판하는 사람들까지도 다 포용할 수 있는 수용성을 확대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 3월 1일 날 대구 그 코로나 확진자들을 우리 강주가 받아서 치료하겠습니다 하는 것도 그런 이제 강주의 나눔과 연대의 대동세상의 가치를 이렇게 실천하는 것이고 포용성을 발휘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갔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이제 강주하면 모두들 정치 1번지 의양 강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정치 1번지를 뛰어넘어서 경제 1번지, 의양 강주를 뛰어넘어서 인공지능 강주 이렇게 풍요로운 강주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강주는 정의롭다는 이유만으로 잘 살아야 된다. 그리해야 역사가 교훈을 줄 수 있고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곳저곳에서 강주처럼 분연히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잘 살아야 된다는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우리 어른들이 5.18을 경험하지 못한 우리 아이들에게 모범을 보여주고 본을 보여주면 좋겠다. 그래서 강조하면 다소 투쟁적이고 비판적인 그런 이제 분위기가 많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서 우리가 벗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강주가 정의롭고 그리고 나눔과 연대, 화합을 실천하는 그러면서도 풍요로운 그런 강주로 발전시켜 나갔으면 설령 시간이 간다 하더라도 강주의 5.18은 온 국민의 가슴 속에 세계인들의 마음 속에 살아서 숨쉬게 될 것입니다. 네. 이제 뭐 크게 정리를 해보면 일단 5.18에 대한 진실 규명이 가장 그렇습니다. 우선되는 것 같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광주가 역량을 키워야 된다. 이렇게 좀 답변을 한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민 말씀도 들어보시죠. 저는 이제 광주에서 나오고 자란 대학교 3학년으로서 요즘 좀 느끼기에 다른 지역에서 5.18에 대한 그런 인식 같은 게 많이 폄훼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게 약간 다른 지역과 관련해서 공감대가 많이 부족한데 이런 공감대를 어떻게 해소하고 서로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게끔 이런 다른 방안이 있는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네, 첫 번째 분하고 예, 질문이 좀 겹치는 것 같긴 비슷한 한데. 네.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우리 커오는 젊은이들, 청년들은 이제 과거와 비교가 좀 안 될 거예요. 어찌됐든 이제 5.18의 정신이 1987년 6월 항쟁으로 이어졌고 또 2017년 그 촛불 그 혁명으로 부활을 한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5.18이 어찌 보면 세 번의 민주 대통령을 탄생시키는 과정에서 그래도 5.18이 국민들에게 조금씩 더디기는 하지만 제대로 평가받아 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좀 이제 우리가 그 속도를 높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다른 지역과 함께 5.18의 정신을 공유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작년 그 39주년 5.18 행사 때 박원순 서울시장이 내려와서 5.18 40주년은 강주시가 아니 서울시가 네네. 함께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서울은 우리나라의 수도기 때문에 갖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우 적극적이십니다. 저희가 이제 야심차게 2월 달부터 강화문 축제를 시작해서 각종 행사를 서울서 하려고 그랬는데 1월 20일부터 이제 코로나 사태가 발병이 돼가지고 저하고 그 협력 MOU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도 5월 달에 서울에서 이곳저곳에도 전시회도 있고 많은 이제 행사가 제한적으로나마 개최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박원순 서울시장님 그리고 함께해 준 광주 서울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이 밖에도 이제 부산이랄지 대전, 충청, 인천 여러 도시에 이제 5.18 그 40주년 행사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졌고 거기에서 나름대로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로서는 온 국민 그리고 세계인들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5.18 40주년을 맞이해서 뭔가 상징물이 되는 것, 기념이 되는 것을 남기자 해서 공모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주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획기적인 혁신적인 온라인 기획안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다른 지역 그리고 세계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5.18 40주년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또 중요한 부분, 코로나19 얘기를 안 짚고 예. 넘어갈 수가 없는데 코로나19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광주에서는 지난 2월 3일 날 첫 확진자가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한 100여 일이 지났는데 굉장히 힘든 시간들이셨을 것 같아요. 뭐 이제 일반 시민분들도 당연하시겠지만. 근데 정부가 지난 6일부터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제 전환을 했습니다. 그동안 좀 어떻게 보내셨나요? 조금 느슨해진 것 같기는 한데 어떻습니까? 저희는 이제 지난 100일이 어찌 보면 긴장의 연속이었죠. 우리 직원들은 휴일이나 주말을 잊은 지가 오래됐고 이 민방위복이 이제 평상복보다 더 익숙해지고 편안합니다. 그러니까 이 익숙함이 잘못하다 방심으로 가게 되면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이제 더욱 긴장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우리 강주시는 지금 확진자가 30명인데 이거는 특별시 광역시 중에서 우선 숫자도 가장 적고 물론 사망자는 없고요. 그리고 인구 비례로 보더라도 특광역시 중에서 가장 이제 낮은 수준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에는 어떤 밤낮 없이 주말 없이 헌신적으로 노력해준 의료진들 그리고 공직자들이 매우 감사하고요. 또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여러 가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함께 협력해 주신 시민들 덕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5월 6일부터 이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 생활 방역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게 실은 더 어렵습니다. 그 전에는 강제적으로 집회도 이제 못하게 하고 만남도 이제 없애고 그랬기 때문에 다소 우리가 마스크 착용을 좀 덜 하더라도 그 원천적으로 이제 소지를 제거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일상생활을 하면서 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마스크 반드시 하시고 그리고 열이나 증상이 있으면 3, 4일간 집에 계시고 기침은 바로 옷소매에 이렇게 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수칙을 꼭 지켜주셔야 되고 과거보다도 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활 속 방역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옛날 일상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지금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가 매우 확산 상태에 있고 그리고 해외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아직도 계속 확진자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무관심하고 방심하게 되면 언제 어떤 상황이 돌아올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뭐 각급 학교 개학도 일정이 정해지고 했으니까 좀 더 신경 써서 예. 생활 속 방역을 예. 해야 될 것 같고요. 앞서도 이제 특광역시 중에서 가장 확진자가 적고 사망자 없고 인구수 대비도 그 말씀하셨는데 정세균 총리도 광주시를 굉장히 모범적인 예, 사례로 예, 예. 그렇습니다. 꼽았지 않습니까? 예. 시장님께서 돌아보셨을 때 좀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라든지 일들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이제 우리 광주시의 결과만 놓고 보더라도 이제 모범적이라고 많은 분들이 평가를 해 주십니다. 근데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시민들의 협조 덕분인데 제가 이제 몇 가지 정부 지침보다도 훨씬 선제적으로 저희가 잘 대응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월 20일 날 대한민국에서 첫 번째 확진자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는 이제 다른 지역은 거의 확진자가 없을 때입니다. 근데 2월 3일 날 우리가 2주 후 지역 그러니까 네네. 강주에서 첫 번째 확진자가 나온 겁니다. 그게 이제 전국적으로는 16번 확진자입니다. 그리고 또 2월 4일 날 또 한 분이 발생하고 2월 5일 날 또 한 분이 발생한 겁니다. 근데 이게 다른 데서 발생한 게 아니라 21세기 병원이라고 하는 우리 저 광산구에 네네. 있는 그 병원에서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관리본부에서도 매우 이걸 문제 있게 보고 팀을 파견을 하고 첫 번째로 우리가 그걸 코호트 격리시켰죠. 네네.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확진자하고 접촉한 분들을 다 찾아내서 소방학교 생활관으로 이렇게 격리를 시켰고 그래서 2월 19일 날 격리자까지도 다 퇴원을 했습니다. 그게 완전히 강주가 이제 청정 지역이 된 것이죠. 그랬는데 그 다음 날 이제 2단계 이제 확진자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신천지 대구 예배 갔다 오신 분입니다. 여기서도 저희가 좀 잘 대응했다고 생각을 하는 게 20일 날 발생하자마자 저희가 비상대책회의를 열어가지고 그 강주에 있는 신천지 책임자를 참석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처음에 참석 안 할 줄 알았는데 이분들이 다행히 네네. 참석을 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TF에 신천지 그 대표자를 참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그때는 중요한 게 누가 대구 예배에 갔다 왔느냐 이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바로 그날 명단을 받았어요. 11사람을. 여기 명단을 받아가지고 3사람의 확진자가 나왔고 그분과 접촉했던 한 사람의 확진자 4명을 조기에 빨리 파악을 해서 바로 이제 확산되는 걸 막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는 처음에 이제 신천지 이 교인들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시켜가지고 신천지 교회나 시설들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빨리 폐쇄 조치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지역사회의 확산을 차단하는 첫 번째 그 잘한 사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대응 매뉴얼이나 지침이 그 정부 지침보다 매번 이렇게 한 단계 앞서갔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이 14일이 됐는데 이게 발병 증상이 없으면 그냥 이렇게 이제 격리 해제를 했습니다. 네네. 우리는 그때도 13일째 되는 날 검사. 2번 검사를 해가지고 음성으로 확인됐을 때만 격리를 해제했거든요. 그리 해가지고 우리가 강주 그 14번, 15번을 선지적으로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3월 29일 날 그 정부는 어떻게 했냐면 코로나 확진자가 많았던 그 미국과 유럽에서 오신 분들만 의무적으로 이렇게 검체를 해서 검사를 하도록 했는데 우리는 이미 그때 해외에서 오신 분들 모두를 전수검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확진자 4명을 찾아냈고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이분들이 다른 사람을 접촉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4월 18일 날은 이제 해외 입국자들이 오면 이제 보통은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우리가 최초로 이분들이 일체 자기 집으로 못 가게 했어요. 네, 네. 집으로 가셨다가 나중에 확진자로 판정이 되면 그 식구들 다 또 격리시켜야죠. 뭐 슈퍼나 다녀오는데 다 소독하고 문 닫아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시면 무조건 소방학교 생활관으로 격리시켜서 거기에서 이제 검사를 해서 확진자가 되면 병원으로 보내고 음성으로 나면 집으로 가서 14일간 격리해서 그것도 13일, 14일 됐을 때 또다시 검사해가지고 음성으로 나오면 이제 해제하는 그러니까 지역사회 감염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던 이런 선제적 조치들이 이제 그 지역사회 확산시키는데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것보다는 네.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셨기 네, 때문에 네.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으면 이게 불가능한 일이었을 예, 거고요. 예. 그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대구 확진자를 예. 저희가 받았던 예. 부분. 어떻게 해서 처음에 이걸 하시게 된 건가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2월 20일 날 이제 3번, 4번 그때 한 며칠 동안에 7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당시에는 매우 어려울 때였습니다. 근데 3월 1일 당시에 대구에는 그 확진자가 2,500명이 네네. 넘었었거든요. 근데 확진을 받았는데도 병원이 없어가지고 한 1,600여 명이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월 1일 날 3.1절 101주년이 되는 날에 우리 강주에서 대구 확진자를 받아서 치료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발표를 했는데 그것은 나눔과 연대의 강주 정신을 실천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980년 5월 강주가 그렇게 어려웠을 때 강주에 따뜻한 물론 대구가 내민 건 아니었지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준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강주가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강주가 나설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3월 1일 하루 전날 시민사회단체 이런 뜻을 이제 밝혔어요. 그랬더니만 하루 만에 43개 시민사회단체가 합류를 해 주셨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지요. 그리고 그동안에 30명이 강주에 왔다 가셨는데 다 퇴원을 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이제 가족들이 오시는데 거기는 부부하고 아들하고 딸이 네네. 왔어요. 이분들이 이제 첫 번째 퇴원을 했는데 퇴원해서 대구 도착하자마자 그 아버지께서 저한테 편지를 네. 보내주셨어요. 처음에 강주에 갈 때는 매우 불편하고 좀 어색하고 그랬었는데 가서 이제 의료진들이 너무나 따뜻하게 해주니까 며칠 동안 휴가 갔다 온 그런 생각이 든다 하면서 마지막에다 그런 글귀를 썼어요. 우리 아들이 강주 시민이 되고 싶답니다, 시장님. 그걸 이제 우리를 감동시켰고요. 그 이후에 이제 치료받고 가신 분들이 성주 참여를 비롯해 가지고 많은 크고 작은 선물들을 의료진들에게 보내주셨고 그리고 또 SNS나 이런 데 통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또 다른 지역에서도 많은 박수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큰 일을 한 것도 아닌데 많이 격려해 주신 그 국민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전국적인 이제 반향도 있었고 광주의 이미지가 더 좋아졌던 계기였던 것 같고요. 이게 그 3월 1일 그 당시만 해도 그렇죠. 이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 때문에 다른 지자체들이 선뜻 나서지 받겠다고 못할 때죠. 나서겠다 나서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강주가 그렇게 하면서 물꼬가 터진 겁니다. 지금은 다 저기 지금은 치료받고 이제 다, 돌아가셨죠?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제 코로나19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만은 제일 이제 걱정스러운 부분이 경제 여파. 그리고 기재부에서는 지금이 최악의 상황이 아니다, 아직 안 왔다 이런 예. 경고 메시지도 냈는데 우리 이제 저기 시민 얘기 한번 좀 들어봐야 될 것 예. 같아요. 이제 시민 분들 이제 상인분이 인터뷰를 하셨는데 한번 듣고 예. 얘기를 나누시겠습니다. 1월부터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죠. 5월 달에도 이것이 확신을 보장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어렵지만은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또 앞으로 대처를 어떻게 해주실란가 그런 것도 궁금하고 또 우리는 어떻게 대책을 해서 이 난관과 시기를 보낼지 그것도 어렵고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네, 가장 현실적이고 예. 진솔한 예. 말씀이신 것 예. 같은데 이제 광주시에서 그동안 6차례 이제 민생 안정 대책도 내놓으셨는데 좀 이분 답변 좀 해주시죠. 예. 시장님.
근데 이제 우선 우리 시민들께서 현재 어려움을 우리가 어디에 섰는지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어두움이 초저녁의 어두움인지 한밤중의 어두움인지 새벽의 어두움인지 실체를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세계적으로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의 어려움이 2차 대전 이후 가장 심각하다. 전문가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우리는 IMF 외환 위기 이후 가장 어렵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보다도 더 어렵고 어떤 분들은 IMF 외환 위기 때보다도 더 어려울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역 경제는 거의 빈사 상태입니다. 근데 아까 우리 시민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더 큰 문제는 위기가 끝나가는 것이 아니고 위기의 시작이다. 언제 위기가 끝날지 모른다. 이렇게 이제 말씀들을 하고 계시고요. 저도 이제 경제를 전문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19 사태는 이제 종식이 되더라도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네. 이후를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6차례에 걸쳐서 대책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첫 번째 대책은 이제 소상공인과 자영사업자를 위한 대책입니다. 이제 우리 소상공인들이 한 10만 분 되거든요. 거기에 고용된 인원이까지 하면 한 30만 명, 가족들까지 하면 그야말로 광주 지역 경제의 근간입니다. 근데 이분들은 이제 그 경영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융자를 받아야 되는데 담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담보가 없더라도 빚을 얻을 수 있고 이자는 강주시에서 대출 이자를 다 부담하겠다 하는 이제 그런 대책을 1차에 3월 15일 날 네네. 발표를 했고요. 3월 19일 날 2차 대책은 이제 시민분들이 이제 공공요금도 내야 되고 또 어떤 분들은 임대료도 내야 되는데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어느 것은 인하해 드리고 또 그 우리 강주시나 산하기관 구청에서 임대하고 있는 임대료를 대폭 인하해 드리는 대책이고 이미 시행이 되고 네네. 있습니다. 이제 3차 대책은 그 가계 긴급 생계자금 30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지급하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또 2월 3일 날 강주에서 코로나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만나지를 못하게 하니까 수입이 대폭 감소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현저하게 소득이 감소했다 하는 것을 이제 증거만 제시하면 한 달에 50만 원에서 두 달 100만 원까지 지급하는 그런 대책을 시행을 했고요. 네 번째는 이제 상공인들이 어려우면 우선 그중에서 가장 큰 부담을 차지하는 게 인건비이기 때문에 해고부터 합니다. 그런데도 어떤 상공인들은 해고하지 않고 그 어려움을 지탱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분들의 임금을 중앙정부와 저희가 100% 지원해 드리는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를 발표를 해서 시행하고 있고요. 5차 이제 지원 대책은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거든요. 그래서 공공일자리 12,000개를 창출해서 하반기에 시민 12,000명을 채용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되고요. 그리고 6차 대책은 소상공인과 그 중소제조업체가 이제 새롭게 신규 고용을 하면 거기에 인건비를 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근데 그분들이 어려우니까 50%를 강주시가 인건비 부담하겠습니다 해서 그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또 한편에서는 실직하고 계시는 시민들의 일자리를 이렇게 창출해 주는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이제 긴급 재난 자금이라 네. 해서 100만 원까지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중에 20%는 저희가 부담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계 긴급 생계 자금을 50만 원까지 드리기 때문에 이걸 20% 부담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80%만 드릴 수 있는데 우리 강주시는 단초 약속대로 다 이제 그것도 100만 원 드리도록 하기 때문에 여러 대책을 합하게 되면 4인 가족 기준으로 200만 원까지 현금을 이렇게 물론 상생카드로 네네네. 드립니다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이런 내용들이 이제 복잡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강주시청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바로 들어오시면 그걸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6차례에 걸쳐서 광주 민생안정대책 내셨으니까 보다 이렇게 활용을 많이 하고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기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5.18 40주년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광주의 미래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얘기를 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예. 가장 중요한 예, 부분일 예. 텐데 먼저 이제 광주 미래를 책임질 사업들이 있는데 먼저 광주형 일자리 얘기를 좀 짚고 예.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을 기대를 많이 갖고 있는데 처음에는 조금 삐걱거리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동계와의 갈등도 좀 비춰졌고 지금은 저기 잘 해결이 된 예. 걸로 알고 있는데 예. 현재 진행 상황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지난해 1월 31일 날 문재인 대통령 모시고 현대자동차하고 강주시가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2,300억 원의 자본금을 모았습니다. 37개 투자가들로 하여금. 이거 자체 하나하나가 다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잘 진행되고 있죠. 저는 작년 연말에 공장 착공을 해서 지금 공정률이 10% 이상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9월 달이면 10만 대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는 양산 체제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난 4월 2일 날 한국 우리 이제 불참하겠다 네. 이렇게 하면서 위기를 맞았습니다. 근데 시민들께서 보실 때 왜 강주형 일자리는 순탄하게 가지 못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계속 딛고 가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게 지자체 주도의 사회 대통합형 노사 상생의 일자리 사업은 세계적으로도 사례가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는 한 발짝 한 발짝 뛰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고 또 그리고 현대자동차라고 하는 사와 노동계라고 하는 노 간에는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리거든요. 이걸 조정해서 가다 보니까 이렇게 한 발짝 한 발자국 뛸 때마다 소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이제 산을 만나면 또 이제 그 산을 뛰어넘고 물이 있으면 그 강을 건너고 이런 자세로 지금 해가고 있고요. 다행스럽게도 이제 노동계가 다시 합류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강주시에 상생 일자리 재단을 만들어서 노와 사 간에 이렇게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 노동계의 의견을 강주시 정책에 반영도 하고 또 강주 글로벌 모터스의 상생 협의회를 만들어서 노와 이렇게 협의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노사 간의 불협화음이 지금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물론 가는 길이 매우 어렵고 힘듭니다만은 저는 노동계와 함께 반드시 이 사업을 성공시키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 성공하게 되면 네. 직접적으로 주식회사 강주 글로벌 모터스에 1,000명의 우리 청년들을 채용할 뿐만 아니라 이제 간접적인 일자리까지 하게 되면 12,0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강주가 떠나는 강주에서 찾아오는 강주, 돌아오는 강주가 될 수 있고요. 이런 정도의 성과만 있는 게 아니고 한국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가 뭐냐면 고비용 저효율입니다. 네. 그리고 잦은 노사 분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난 23년 동안 자동차 공장이 대한민국에서 건설되지가 못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바로 강주형 일자리 사업이고 떠났던 기업들이 다시 대한민국으로 돌아오는 리쇼링 효과도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그러한 각오와 소명의식을 가지고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이제 걱정됐던 부분이 노사 문제인데 예. 이제 논의의 장을 마련하신 거잖아요. 이제 상생 일자리 재단이라는 게 잘 해결되기를 기대하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이제 뭐 시청자분들이나 청년들이 궁금해할 부분이 이 청년 일자리 언제 좀 이렇게 채용을 하게 되는 건가요? 지금은 이제 임원진들은 몇 분 안 되기 때문에 뽑았고요. 이 공장이 내년 4월 달에 임시 그 가동에 들어갑니다. 네네네. 시범 가동에.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1,000명을 뽑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9월 달부터는 실제 자동차가 생산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뽑게 될 때 또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것이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건 강주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대부분 채용될 수 있도록 지금 주식회사 강주 글로벌 모터스와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채용 일정이 나오면 저희도 잘 예. 보도를 해서 예. 알려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주형 일자리 외에 또 이제 광주에서 기대하는 미래 먹거리 AI 산업일 것 같은데요. 예. 이제 광주가 AI 선도 도시로 이제 나가겠다 했는데 시장님께서 그리는
그리시는 AI 선도도시 광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제가 이제 우리 민선 7기의 비전을 광주, 대한민국 미래로 이렇게 이제 설정을 했거든요. 그럼 뭘 가지고 광주를 대한민국 미래로 나아갈 것이냐. 양 날개가 이제 강주형 일자리, 다른 한쪽은 인공지능 중심 도시 광주 만들기입니다. 이제 강주형 일자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경제의 고질적인 고비용 저효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이고, 이제 인공지능은 강주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게 정치 1번지에서 그리고 그 의향 강주에서 인공지능 중심 도시 강주로 나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지금 코로나19와 사투하는 이 100일 동안에도 인공지능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 10여 개가 강주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일은 진행되고 있고요. 우선 첨단 3단지에 인공지능 클러스터가 들어설 것입니다. 지난해 연말에 이제 그린벨트에서 해제돼 가지고 지금 본격적인 작업을 하고 있고요. 연내에 이제 착공이 되면 거기에 인공지능 연구소, 그리고 인공지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센터, 그리고 아무리 빅데이터가 있다 하더라도 이걸 처리할 수 있는 슈퍼컴퓨터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슈퍼컴퓨팅 시스템이 구축이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예산이 5년 동안에 4,116억 원, 10년 동안에 1조 원을 이미 확보를 했거든요. 네. 이제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이제 인재입니다. 인재는 전에도 한번 나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포럼도 만들고 강주의 인공지능 중심도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인재를 다 모았습니다. 근데 이건 대한민국 인재만으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지난해 10월 달에 제가 직접 실리콘밸리에 건너가서 세계적인 인공지능 전문가, 기업, 연구소와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 바로 이제 인공지능 전문가들을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육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스트가 인공지능 석박사급을 양성하는 대학원으로 지정이 돼서 금년 3월 달부터 이제 학생들을 모집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7월 1일부터 우리 강주가 인공지능 사관학교 문을 엽니다. 이건 그럼 우리 마음대로 문 여는 게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불란서 에콜 42를 벤치마킹해서 인공지능 사관학교 문을 여는데 여기에 이제 180명을 뽑습니다. 이분들이 6개월 과정이 끝나면 다 이제 취업은 문제없이 될 것입니다. 그게 지금 공모 중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꿈이 있는 많은 분들이 좀 공모에 응해줬으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 특별한 자격 요건이 없습니다. 이건 그 나이가 30대까지 응모할 수 있고요. 지역이나 학력이나 이런 것보다는 상상력이나 창의력, 얼마나 열정이 있느냐 이런 분들을 뽑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이게 수업료가 없습니다. 우리가 수업료도 없고 기숙사도 제공해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많은 청년들이 응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8일까지 기한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제 시장님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제일 관심 있는 부분 청년 일자리 부분인 것 같은데 예.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제 인터뷰를 준비한 것도 청년 인터뷰입니다. 한번 예, 들어보시죠. 예. 시장님께서 저희 그 광주역 일자리나 이런 것들을 많이 공약을 해주시고 그 약속을 해주셨었는데 저희 청년들은 가장 문제점인 게 현재 그 취업이 가장 문제이고 또 가장 큰 고민거리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께서 어떻게 약속을 해주실 수 있고 저희에게 그 청년들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게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제일 이제 예. 현실적인 부분인데 예.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 시민들께 가장 이제 그 절실한 게 일자리 아니겠습니까? 네, 일자리가 행복한 삶의 시작이고 가장 효율적인 복지 정책이고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도 했고 또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강주를 대한민국의 미래로 만들겠다 해서 일자리 정책을 차근차근하게 추진을 해왔는데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잠시 이제 중단이 있었습니다. 근데 구체적인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건 두 날개입니다. 네네. 하나는 강주형 일자리,
그리고 또 하나는 인공지능 중심도시 강주 만들기. 강주형 일자리는 저게 이제 성공만 하면 12,000개의 일자리라고 하는 좋은 일자리들이 창출이 되고, 인공지능은 이거는 이제 무한하기 때문에 이 두 날개를 삼아서 이제 도약을 할 것인데요. 이것 말고도 11대 산업을 저희가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산업들도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많은 일자리가 나오게 될 것이고, 저는 이제 하반기 이후부터 이제 성과가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전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 일자리 12,000개를, 물론 이건 한시적입니다. 6개월 일자리이긴 하지만 이걸 마중물 삼아서 이걸 지속 가능한 일자리로 연결시켜서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청년한테 뭐 100% 만족하는 대답은 아닐 수 있지만은 예. 기대를 많이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님 말씀 나눠보니까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예. 이제 끝으로 우리 예. 시민들께 뭐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우리 강주 시민들은 저는 아주 다른 도시와는 달리 특별한 DNA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선 첫 번째는 시대를 선도하는 소명의식, 그리고 강한 문제의식과 도전정신, 그리고 항상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창의성과 상상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인공지능 중심도시 강주를 만드는데 매우 적합한 도시가 강주입니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19 사태에 잘 대응하고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0주년을 맞이하는 5.18 강주 정신을 온 세계에 확산시키고 또 우리 스스로 계승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주형 일자리 사업과 인공지능을 양날개 삼아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께서 시장을 믿어주시면 건너지 못할 강이 없고 넘지 못할 산이 없습니다. 믿어주시면 꼭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5.18과 코로나19 모두 우리에겐 아픈 기억이죠. 하지만 이를 통해서 광주와 광주 시민들은 광주의 힘과 정신을 보여줬습니다. 앞으로 더 나은 모습이 펼쳐질 광주의 미래를 기약하면서 5.18 40주년 특집배담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에게 듣는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